네, 조금 전 4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취업자 수가 47만 6천 명, 지난달에 감소를 하면서 외환위기 이후였던 1999년 이후 최악의 고용 대란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상황이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기존 일자리가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이 채용마저 감소를 하면서 앞으로 더 큰 고용 대란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 악화에 우리 사회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시행 25년 만에 대수술을 받게 된 고용보험, 보다 촘촘히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또 실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대란 속에서 정책이 나아갈 방향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권 운영위원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용동향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고용동향 취업자 수가 47만 6천 명 감소했어요. 네. 사실 뭐 4월에 진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상 정도 되시는 수준이세요? 아니면 예상을 좀 웃도는 수준이셨어요? 뭐 많은 고용 관련된 학자들은 이미 이 정도로 예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수 학생들이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하면 보통 이제 취업해서는 게 3, 4월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니까 그때 되면은 취업자 수 증가하고 또 고용보험 가입자도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일단 사람들을 단체적으로 이렇게 모으는 자체가 안 되니까 채용 과정이 어렵게 하니까 더구나 또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 제조업 같은 데서는 사람 뽑는 거를 주저를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제조업 하시는 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재고입니다. 재고. 네. 재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을 먹는 하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고용보험 동향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용 동향도 이 정도 돼 있는 것은 뭐 예측한 거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 2, 3월, 4월까지 계속 신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미 이제 예측되는 건데 아까 사회자 말씀대로 어느 부분에서 이게 피크 타임을 가져서 좀 진정돼 갈 것인가 이슈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셨던 수준이세요?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이 정도는 뭐 약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약과다. 수준이고 사실 4월 시간이 좀 지나면서도 이 코로나19 방역을 잘 하더라도 뭐 최근에 변수가 있지만 하고 있더라도 그 여파는 나중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좀 5월도 더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추이로 봐서는 뭐 이렇게 수요 공급 동시 충격이고 경제 순환이 아예 막힌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숫자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을 아닐 수 있는데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절대 숫자 자체는 예상보다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뭐 IMF 위기 이상의 고용 충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아직은 다음 달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안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현상이죠. 이렇게 고용 충격이 심하면 실업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실업자는 줄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양상으로 가죠. 이게 바로 우리가 뭐 전국민 고용보험제 관련해서 얘기해야 될 그 대목인데요. 실업자로 선언해봐야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절반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죠. 그리고 고용보험 안에 적용되는 사람도 사실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고용보험 적용자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지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용보험 체계가 고용안전망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종 위원장님 어떠셨어요? 제가 2월 고용 동향 이야기할 때 사실은 4월, 5월은 대단히 심각할 것이고 IMF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거의 그 예측대로 들어왔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취업자가 47만 명 정도 줄은 거는 뭐 IMF 이후에 최대의
인데요. 그래서 고용 시장은 상당히 얼어붙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로 실업률을 보면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IMF 때 우리 실업률이 100만 명 이상 급하게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하두는 구조조정의 하두였습니다. 그래서 뭐 한계 기업들 정리하면서 실업자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고용을 지켜보자, 일자리 지켜야지 내수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일자리가 하두가 되면서 이번에 실업률에는 큰 영향을 얻고, 오히려 이제 좀 노사가 합의해서 좀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휴직, 순환 휴직이라든지 무급 휴직이라든지 뭐 기업의 조건별로 이렇게 유급 휴직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고용률 중에서 특히 이제 20대가 좀 문제가 있는데 20대가 지금 40.9% 정도인데 40%대 20대의 고용이 40%대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들이 청년 고용률이 한 55%대 정도 되는데 우리가 현저하게 낮은데, 그래서 제가 수차 이 청년 고용률을 올려야지 우리 기업의 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40%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런 구조이고, IMF 때 이제 97년도, 98년도에 졸업한 대학생들이 취직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내년에 졸업하는 대학생들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하고 기업이 머리를 맞대서 청년 고용을 올리는데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나온 그 실업률 지표 4.2%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전년 동기보다는 0.2%포인트 하락한 수치,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예 실업률 통계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실업률 나눌 때 이제 경제 활동 인구로 가지고 분모를 해서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서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분모가 줄어드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취업자가 4주 7만 6천 명이 늘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시어섬 이렇게 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가신 분들이 43만 7천 명 정도 나오거든요. 아예 구직을 단념해버린 단념해. 거죠. 그것도 구직도 단념하니 61만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률이라는 것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고용률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 인구를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그러고 보면 고용률은 확실히 떨어졌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0.4%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이슈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미래 희망이기도 하니와, 또 젊은 사람들이 이 20, 30대부터 일을 배워야 자기의 스킬에 의해서 또 미래에 또 이제 인컴도 올라가고 또 연금도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20, 30대에 짧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해고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 청년층들에 대한 취업 기회가 좀 더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계약 관계 장기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할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났다는 건 사실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뼈아픈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통계상에서 봤을 때는 왜 취업자로는 분류되는데 직무를 안 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왜 일시휴직자라고 또 표현하는데, 일시휴직자도 전년 대비해서 113만 명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도 늘고, 그다음에 구직 의사는 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도 늘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고용 현실로 보면은 사실은 뭐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IMF 위에 심각한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또 지원해 나갈 것인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일할 엄두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 지금 뭐 뽑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요. 뽑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직장 구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뽑아주지가 직장 않는데. 구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구직 의사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시휴직되고 시어섬, 규직 담는자 이쪽이 이렇게 비경제 활동 인구들이 많아지는 이런 추세인데, 이거 신속히 이제 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을 시켜야지 우리의 이제 내수도 살아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를 갖다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이 구조인데, 사실은 딱히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이 어떻든 간에 직장에서 조금 문호를 열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기업 자체도 어렵고, 대체로
1월 들어서면서 전기업들이 다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신입사원 채용하지도 않고 경력직들도 채용하지도 않고 특히 또 코로나로 셧다운되고 실제로 외부 인력을 회사에 들이는 것 자체를 되게 자제하고 두려워하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하루에 한 2,500명 정도가 외부에서 임시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그 인원들 안 들어오고 기존 직원들이 조금 잔업 특권을 더 많이 하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시휴직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구조인데 좀 빨리 극복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일시 휴직자 중에는 이제 유급휴직자가 있고 무급휴직자가 네. 있는데 무급휴직자가 더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고용안전망 안에 있는 대기업에 있거나 정규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급휴직의 혜택을 받고 네. 또 그것은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그래서 유급휴직을 돕는 그래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기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한 고용유지 장려금이 같이 지급돼서 이제 유급휴직이 촉진되는데 문제는 유급휴직 실시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급휴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런 혜택이 없죠. 그래서 5차 비상경제 대책에서 93만 명 1조 5천억 투입해서 특고 프리랜서 포함해서 이런 무급휴직자에게 지원해주겠다. 지원하는 긴급 네. 대책을 마련했는데 50만 원 3개월 수준은 그 고용보험 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거에 비하면 그 고용을 적다. 유지하고 유급휴직으로 인정받는 사람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급휴직자에게 타격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열악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여전하다라고 봅니다. 예. 네, 업종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유통, 서비스업, 사실 코로나19로 직격탄이 예상이 됐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났고 문제는 이게 제조업까지도 그 여파가 좀 확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도소매업 같은 경우나 뭐 숙박 음식업은 워낙 외출도 자제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줄어들 거 예상해서 숫자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 줄긴 했지만 다른 데도 영향을 같이 줬다는 게 좀 문제일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저게 줄어든 게 저 숫자만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소매 쪽에 당연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니까 줄었다고 생각할 수 예. 있어요. 저 통계보다 더 심각한 통계 뭐냐면 저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용보험의 이 재원이 어떻게 고갈되고 있다. 고갈되고 있는가를 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저기서 보시면 음식, 숙박 이런 쪽은 장기 근무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조업은 장기 근무자가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2016년, 2017년부터 제조업에서의 사람들이 계속 줄었어요. 그렇죠. 계속 줄었는데 이거는 정부 정책 당국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조업의 장기 고용자들이 계속 줄어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고용보험에 상당한 돈을 받아야 되는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할 때도 사람들이 그 생각 안 한 거예요. 네. 그냥 근로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해가지고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장기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이제 해고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 고용보험에다 들어갈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시면 4월 제조업이제가 있는데 4월 달에 고용보험에서 보면은 실제로 고용보험 수혜자가 12만 한 5천 명 정도 돼요. 지난달에는 15만 9천 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고용보험의 수혜자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출된 액수는 약 1조 원이에요. 육박하고 있죠. 그다음에 3월 달은 고용보험의 지급안이 8,9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고용보험에서 제일 수혜자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 순위가 바뀌었어요. 제조업이 제일 1번이에요. 그다음 도소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보건사업 서비스는 한 4번째 되는 거거든요. 3월 때는 거꾸로였어요. 제조업이 3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 그대로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책 당국자가 저런 숫자에 대해서 정책할 때 상당히 세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를테면 보시면 우리 최저임금 결정할 때도 그런 거는 전혀 고려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저 숫자보다는 고용보험에서의 제조업 4만 명 줄어들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그렇죠. 예. 예. 참 유통 서비스업에 이제 고용 충격이 오리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했던 그렇죠. 거고 예. 제조업은 이제 계속 감소 추세였는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높은 독일형 구조죠. 수출 중심의 이제 제조업이 큰 영향을 행사하는 것인데 예. 거기 비중이 이제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20대를 많이 얘기하셨지만 네. 20대도 중요한데 또 하나 40대가 제조업의 주요 고용돼 있는 주축 인력인데 40대가 이제 아무래도 생계를 영위하는 주축인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40대의 고용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조업 감소 추세가 이게 우리가 감내해야 될 서비스 산업 위주로 바뀌는 산업 구조 변화의 추이의 수준인지 네. 아니면 우리에게 경제 역량이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인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고 또 연령별로 보면 40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는 바라는 쭉 줄어드는 추세에서 더 급격한 타격은 없습니다. 제조업 충격은 정말 나중에 나타나는 건데 우리 이 국내의 경제 순환만 가계와 기업 간의 순환만 막힌 게 아니라 국제 관계, 수출입 관계도 막히기 때문에 예. 제조업의 타격은 나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우리 주는 경제 충격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고 네. 서비스 산업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발생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달에도 한 44만 명 정도 줄어가지고 부담이고 실제로 고용에서 핵심적인 40대 제조업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 정도 위기 상황인 국면에서 봤을 때 제조업의 타격은 좀 덜하지 않나. 실제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14.7% 올라가고 실업자가 뭐 2,050만 명 정도 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용 구조는 그렇게 나쁘게 짜져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조업 비율이 한 28% 정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OECD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V자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서비스 산업, 대면 서비스 산업, 관광업 중심으로 된 데는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이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잘 버텨내고 있는 측면이다. 이 위기 상황 대비해 봤을 네네. 때는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 제조업을 훨씬 더 강화하는 산업 정책들 결국 우리가 제조업이 강화되고 공장이 들어가야지 공장 앞에 식당도 되고 숙박업도 되고 서비스 산업이 다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고용을 중심으로 좀 전체적인 고용의 방향을 잘 짜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앞서 뭐 연령층, 연령대별로 저희가 고용 상황을 좀 아까 봤었는데 네. 앞서 말씀해주신 청년층 고용이라는 게 사실 기업이 뭐 쉽게 말해서 대학생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청년층의 문을 열어줘라라고 해도 최근에 기업 상황이 네. 과연 이들을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있는지 예, 예. 예, 그런 기업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 정용근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좀 더 우리나라 노동계 학자들에게 좀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텍스트북에 그냥 표준적인 내용 자체가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 비용이 줄어든다. 근데 그거요. 그런 나라 치고 경제가 불안하지 않는 나라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위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제조업 비중 자체가 25에서 30%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네. 그걸 유지한다는 것은 제조업 자체는 이게 우리 어떤 클러스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나 이름으로 해가지고 협력차 1000개. 삼성전자 같은 전자제품은 부품이 얼마 없어요. 그렇지만 22,000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자동차 이런 경우에는 파급 효과 자체가 뭐 아주 크거든요. 벤더들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이론에서는 2008년 이후에 기간 산업 한 나라의 산업 가운데서 다른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이제 금융,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미래에도 어떻게 선도 경제 역할을 할 것인가 쪽을 좀 생각해 보면 정부가 그런 쪽에 청년 일자리를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저도 방송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 너무 사람들이 아니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은 제조업 비중이 주는 거를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틀린 지식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리쇼어링 해가지고 제조업을 진흥시키려고 그러잖아요. 프랑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조업을 어떻게
잘 그 갱년 있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근로자들도 좀 공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청년 일자리에 미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사실 뭐 제조업하는 기업들한테 뭐 문 열어라 이제 채용해라라고 한다고 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위기를 기회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밖에서 이제 긴급 노사정이 원포인트라도 열린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들이 청년 고용과 관련된 각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이 유턴할 수 있도록 그 정부는 세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리쇼링 되돌아오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관련된 기업도 조금 더 문호를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노동계도 지금 현재 나는 취직되어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일자리가 지금 현저하게 없어지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 노동계가 양보할 거 있으면 우리 미래 세대들, 청년 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가감하게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노사정이 뭐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내겠지만 특히나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각 부문 당사자들이 정말 책임 있게 대안들을 갖다가 그리고 헌신할 방안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지난달에 그 3조 6천억 원을 들여서 이제 청년 실업자 일자리,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 55만 개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30만 개 일자리를 보니까 뭐 산불 감시 아니면 환경 보호, 뭔가 제2의 노인 일자리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이거라도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이제 노인 일자리 만들 때 공공 근로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노인 빈곤율이 OECD 3배고 최악이고 노인 자살률도 OECD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1위인데 나이 들어서도 사실 생계 곤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안전망 부재에 있는 거죠. 기초연금 도입됐지만 아직 뭐 이것은 이제 완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 네. 수준인 거고. 취약 한계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가족이 또 생계를 부양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서 일자리로라도 늙어서까지 일을 해서 생계를 영위해야 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안전망이 깔리기까지에는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청년의 경우도 지금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민간 기업의 채용을 강제하는 제도를 쓰지를 못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린다고 했는데 한계가 있었고 제조업 부문에 사실 정년퇴직자 앞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일자리는 사실 청년들이 가려고 하는 일자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틈새에서 이제 예전에는 기업들에게 채용 장려금을 줘서 청년 채용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그 정책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IMF 이래로. 그래서 직접 기업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보다는 직접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가 중요하게 자리 잡아서 두 축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직접 소득 지원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단기 일자리랑 연계시키는 그 방향으로라도 지금 이 위기 국면을 넘어가자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직접 지원하는 제도, 그 다음에 채용을 유도하는 제도 그 두 개를 전맥시키는 지금 공공 근로 일자리나 뭐 디지털 일자리라고 그러죠. 민간 부분에도 채용하라고 그래서 25만 명 정도 청년에 특화된 제도고 30만 명은 일시휴직자나 뭐 폐업한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겨냥하는 정책인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불가피한 불가피하다. 측면이 어쩔 수 있다. 없었던 예. 일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종욱 교수님? 이게 사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예. OECD 그 노인들의 그 빈곤율 자체가 2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확 바뀌는 바람에 네. 이거는 우리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님만 하더라도 2대를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시청자들 가운데서 그런 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부모, 시어머니 거의 다 모시고 살았는데 지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같이 안 모시는 한 명 안 모시죠. 수준이긴 하죠. 그러니까 안 모시는 대신에 당신들 세금이라도 내놔야 된다 이거야. 그나마 이분들이 부모님이나 누구 한 분이 요양원에 계시면요. 정말 더 어려워요, 이게. 요양원에 계시면 그 요양원에 대한 비용을 자식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이 그냥 우리도 저도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하면서도 부모님 유기실에 있는데 우리는 자녀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좀 뭐 나눠서 냅니다만 저도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국가가 준 거 가지고 요양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세대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안 하기도 국가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3조 6천을 가지고 이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네. 있는데 지금 현재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불은 꺼야 되잖아요. 이거를 불 끄는 일자리로는 오케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들의 미래 남아있는 25년, 30년의 자기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이게 가능하겠냐고. 이게. 그래서 이 콘텐츠도 뭐 정보가 급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네. 내가 속으로는 이 짰을 때 산림청이라든지 농림부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견을 수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면 한국에 방치된 숲이 너무 많습니다. 저 고향도 한려수도에 속한데 예. 가보면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런 걸 가지고 자원화시키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런 것이 안타깝다 이거야. 아.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으면 아까 이제 그런 비판을 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에 경기가 급락하면서 일자리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당장에 해소를 메워줄 해줘야 수 있는, 되는데 네. 그 공공 부분에서 역할이고 정부가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확대해서 당장의 위기는 같이 극복해야 된다고 보고 뭐 있습니다.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커피 전문점이고 뭐 공공이라도 해야 편의점이고 된다. 이런 데들 다 뭐 식당이고 알바 자리가 다 없어지는 맞아요. 구조인데 영업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때 그런 국가가 거겠어요? 역할을 하는 부분이 기여해야죠. 국가가. 사실 뭐 그런데 네. 그것도 뭐냐면 알바 자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부 정책 당국도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이 알바 자리가 없었느냐? 주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보험 이 연금을 그렇죠. 줘야 되잖아요. 네. 주말 수당을 줘야 주어 되잖아요. 연장 연장 막 줘야 수당 되잖아요.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지금 한번 밤 9시 넘어서 급식 가보면 9시 한 8시 반 되면 딱 줌 받고 웬만하면 우리 8시 안 만다 그러잖아요. 9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제도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사실은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이 나왔는데 또 꼭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년들의 경우에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미래에 아까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지만 첨단이라든지 선도형 경제를 가기 위한 일자리는 지금도 존재해요. 네.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정보원에서 재밌는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대학생 취업 이동 경로 조사라고 하는 걸 하는데 참 우리 시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는 뭐 워낙 일자리가 많으니까 어느 대학 무슨 과를 하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청년 고용 그 대학생 이동 경로를 딱 보면요. 당신이 대학 갈 때 어떻게 택하느냐 물으면 수능. 그다음에 뭐냐면 미래 당신이 수능이 한 25%까지 나오고요. 네. 미래 전공 관련돼 가지고 취업 가능성을 따지고 가는 것 자체가 한 35% 나와요. 근데 대학에 가서 학부로 많이 뽑잖아요. 네네. 전공을 선정할 때 가면 전혀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뭐라 그러냐면 미래에 자기가 취업 전망을 두고 가는 사람은 27%밖에 안 돼요. 48%가 내 적성에 맞아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48%는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우선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는 지 4년 졸업하고 나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취업 경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기 교육을 우리가 이제 이게 경제 활동이고 15세부터 하거든요. 네. 15세부터 그런 교육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를 또 돈다 이가 따름 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15세 이상 정도부터 취업 경로 이 관련된 교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미래에 또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에 예. 좀 기회를 삼아서 해야 된다. 예, 그렇죠. 네. 예. 사실 근데 뭐 최근 고용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일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고용 보험일 네. 겁니다. 네.
지난주 그 주말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회견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는 발언을 하면서 공식화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하겠다라면서 소위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 첫 발을 좀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예, 우리나라 이제 경제 대란이고 고용 대란인데 고용보험이 기능을 안전망 기능을 못 하고 한정적이죠. 긴급 지원에 의존해야 되죠. 그래서 49.4%만 취업자 중에 고용보험. 49.4%만 고용보험 안에 있고, 거기 있다고 해서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아니거든요. 것은 아니지만 네. 밖에 절반이 있다라는 거죠. 밖에 절반이 있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직종이 특수고용과 예술인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이고 또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부 다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전망을 긴급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상시적으로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추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특고에 대해서는 논란이 벌어져서 예술인만 통과됐는데, 예술인의 경우에 1년에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80% 이상이 있죠. 이게 겉은 좀 화려해 보이는데 실제는 아무런 소득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그래서 지금 예술인 재단을 통해서 생계 지원이나 창작 지원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그것도 정부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고용보험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 좀 더 체계적으로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건데, 사용자가 없으니까 아마 그러니까요. 그 특정한 용역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데, 아닌 경우에 대부분은 정부가 이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이 공적 이제 사회 보장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뭐 정년 퇴직하고 나면은 당장 수입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실업 상태에 보면은 소득이 없는 거, 그것이 이제 빈곤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적 보험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고용도 보험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뭐 신규 실업보험 신청자가 3천만 명이 이럴 정도로 됨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이 잘 돼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나마 견뎌낼 수 있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한 대로 우리는 정규직을 중심으로만, 상용 노동자를 중심으로만 고용보험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 확대해서 재편시켜서 실제로 일시적으로 실업의 상태에 놓이지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지급해야죠. 그리고 그분들이 또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서 또 일을 해서 세금도 내고, 또 실제로 이 고용보험을 갖다 받는 사람들 거꾸로 우리 근로 일을 해가지고 근로소득세를 다 내왔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 분들도 힘드신데 또 우리 뭐 고용보험료까지 또 내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0.8% 정도 뭐 수준에서 내는 것이고, 이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서,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사실은 이 공적 보험들이 전부 사회연대 관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대공장에 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조금 많이 내고, 조금 작게 내는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조금 내고도 적절하게 같이 이렇게 타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상한선, 하한선이 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험료 또 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실업 상태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국가가 공적 보험이 보호해주고 있거나 이 판단으로 해서 좀 노력을 하고, 2차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실업에 갈 수 있거나 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정 의원님이나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참 취지는 시기 좋아요. 근데 경제학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제도를 이제 설계를 할 때 항상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가, 보험에는 항상 어떤 위험이 따르냐면 숨겨진 그 개인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항상 네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 자체라는 게 지금 현재 한 49.8% 정도로 있잖아요. 이 부분 자체를 지금 운영하는데도 지난 2018년부터 지금 이제 적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작년에도 상당한 부분을 뭐 했고,
작년에 뭐 3조, 작년에 2조 정도, 뭐 3조 정도를 냈고, 그래서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보험은 철저하게 이 스스로 독립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고용보험도 그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서 이 설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이제 제가 한 예를 들면 아까 정 의원님한테 예술가들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이 예술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건 슈퍼스타 시장이거든요. 위에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그냥 몇 사람이. 근데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야구도 상위 한 4, 50명이 크게 연봉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한 7, 80%는 그게 있는 거 그냥 막 최소연봉이나 먹는 이런 거예요. 거. 그래서 네, 이 활동을 하죠. 고용보험 시장을 이야기할 때는 좀 예술가 이야기할 때 그런 것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수업 시간 되면 소득 재분배할 때 네. 우리나라의 가수들에 있어서의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막 90 몇 프로를 가져간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선수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하위권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정도 받으면 네.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또 아까 이제 0.8% 내는 정도 되는데도 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떨리죠. 보험료를 내냐 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럼 고용보험료가 그분들에게 실업 상태가 됐을 때 보험료를 자꾸 주다 보면 당연히 수지가 적자가 되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두 가지가 있어요. 건강보험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더 많이 내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도 그래 되면 많이 내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부는 추진을 하지만 국민들한테도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고용보험에 공개하고 설계를 그렇게 좀 예,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받는 사람도 그런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예. 그런 우려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고용보험이 예를 들어서 뭐 유럽 같은 평균 한 뭐 20개월 이상 다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지금 뭐 8개월, 예. 많이 받는 9개월까지 가능하고 최저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구조에서 과연 8개월 그거 받으려고 역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금액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상한선 제한이 있어가지고 금액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고 촘촘하게 짜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아닌 사람, 이 고용보험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올게 해서 실제로 탄탄한 그런 고용 구조를 만들어내면은 이게 실업급여는 당연히 그냥 실업을 갖다가 뭐 보조하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고용 유지나 직업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방식으로 다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용보험 네.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좀 안으로 들어오고 아직은 우리는 역선택이나 뭐 도덕적 해이를 걱정할 정도에는 전혀 와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확대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고용 정책. 예, 고용보험이 이제 우리는 사각지대가 워낙 크다라는 점을 얘기했고요. 긴급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이 긴급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포괄되도록 그게 반드시 고용보험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부 다 조세로 충당하는 호주 같은 실업부조 방식을 전면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다음 이제 노동자 부담이 없이 사용자에게 사회보장세 걷어서 해결하는 프랑스 방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인데 우리는 노사가 공동 부담하되 정부는 재정 투입을 거의 안 하고 운영기관 운영만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인데요. 그런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회보험이 가지는 재분배 기능이나 모두를 포괄해야 되는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재 고용보험 틀을 깨어나가면서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정의원 위원님 가운데 우리나라 사실은 이제 재정에서 투입해야 되거든요. 고용 가려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근로자 가운데 세금 내는 사람이 52%밖에 안 돼요. 네네. 사실 우리 지금 고용 동향에 나오는 고용보험 통계가 1,335만 정도 되는 게 네.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가운데서 국세청에 연말 정산 신청하는 사람 숫자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부분까지 아마 감안을 해서 이번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든지 이런 시스템 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토론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